지금까지 한상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인 20, 30대 청년층의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 형태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공약을 내놓은 건데요.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따져볼 지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 간 1대1 TV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TV토론이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볼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박빙 양상이 이어지면서 TV토론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민주당 선대위 TV토론 단장인 박지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와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이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길이 미끄러워 빙판길 사고 위험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또 조심운전을 해야 할 곳은 없는지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이른바 7시간 녹취록 파장이 오늘도 계속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이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제작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대리인 김모 변호사가 지금 이제 고발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이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부서에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이 유출이라는 거는 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문하고 별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서 뭘 금지했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뭐 이런 취지인 건데 그리고 또 지금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이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해서 MBC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부서에 이제 배당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MBC가 23일에 예고한 추가 보도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뭘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한 건데요. 김건희 씨의 이제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등장하지 않는 제3자와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 빼야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열린공감TV 측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이제 방송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결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애초에 자기들이 이제 이 방송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내용에는 그 금지 대상인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7시간 녹취록을 방영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이후에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에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내용을 좀 유출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됐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또 추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서울 모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 이 85년생 이 여성이 후배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여성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이 건진 법사라고 하는 전모 씨의 이제 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트워크 본부에 고문을 지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던 당사자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김건희 씨가 201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점핑 위드 러브라는 이름의 기획한 행사에서 촬영을 한 건데 그 전모 씨의 그 딸이 김건희 씨 부탁으로 후배들을 데려와서 이제 찍게 된 그런 사진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사 시점이 9년 전이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선거본부에서 또 이 전모 씨의 딸이 이제 일을 한 것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끈끈한 관계인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고 또 실제로 이제 딸로 추정되는 전모 씨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코바나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아버지 전모 씨가 속한 종파의 어떤 이 페이지라든가 계정 이런 것들과 친구 맺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봐도 이런 관계들이 다 확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모 씨가 소속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 뭐 종단이랄까 이 단체 이름이 이제 일광조계종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뭐 해우 조계종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임의적인 어떤 단체인 건데 이 해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이 서로 알아왔고 해우 스님, 뭐 건진법사, 김건희 씨 이렇게 다 알아왔고 코바나 콘텐츠 관련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뭐 축원을 했고 그리고 이 해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건진 법사에게 윤석열 후보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확인하는 장면을 또 열린공감TV 유튜브가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와 이 전모 씨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모 씨 딸에 대해서도 이 사람하고 친구들이 사진학과 학생들이고 유명 전시회에 자원봉사를 요청해서 며칠 동안 일한 게 전부고 김건희 씨가 이 전모 씨를 캠프에 소개한 사실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지금 추가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게 이 무속인에 관한 얘기인데 이른바 무속 정치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무속인 이 전모 씨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것은. 근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달에 이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의 주범으로 막 몰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그 신천지 모임에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신천지가 이 방역 대책에 협조를 안 하면서 이제 수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무속인이 이것을 조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얘기가 이 무속인의 지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다.
이런 이제 보도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언론단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내가 신천지 그 압수하려고 하는 거 압수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추가로 뭔가 내용이 덧붙여서 그걸 종합해 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 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TF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거래 내역, 재산 신고 내역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가 1991년부터 이제 거둔 소득은 7억 7천만 원 정도인데 2021년에 신고한 재산 규모를 보면 69억 2천만 원이다. 네. 그런데 상속받은 것은 이 양평군 강산면에 이제 병산리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2021년 기준 재산 신고가액이 2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축적을 한 것이냐?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김건희 씨의 이제 이 소득이라는 거는 대학 강사료라든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월급 200만 원 정도가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30대의 나이에 이미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매수라든가 그리고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라든지 자금 출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자금 출처 및 최종 수익금 내역, 전체 주식 계좌 및 매매 내역 그리고 2000년부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건강보험 자격특집 확인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거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후에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이미 됐다. 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인사검증을 했던 주체가 또 이 민주당 정권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모양새였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예금이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 정확히 얼마를 변호사에게 지급했느냐. 그 자금원은 뭐냐. 이런 것들도 먼저 공개하고 설명을 해라라고 오히려 이제 역공을 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장영화 변호사 이재명 비리 특위 검증 특위 소속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제 욕설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폭로를 더 추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담긴 6분짜리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파일에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거친 발언 그리고 욕설 이런 걸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면은 자신의 형님과의 통화에서 이 유동규 씨가 음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뽑은 거냐라고 이 형인 재선 씨가 물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는 유동규 씨 임명 과정에서 이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얼버무렸는데 유동규 씨의 대학 전공까지 다 깨고 있다더니 국감장에서는 왜 그런 대답을 못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일이 대변인 선대본부의 원일이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반복적으로 퍼부은 이런 욕설은 상식을 갖고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욕설이 아니고 이 정도면 언어성 폭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TBS 라디오에 나가서 이 욕설에 대해서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 무도한 수준이다라면서 인공지능이 이거를 이렇게 재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글쎄요. AI 인공지능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AI는 근데 네. 돌지는 않습니다. 뭐 AI가 뭐 네. 그렇게 네. 허술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사과를 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를 이제 했는데 기자들과 만나 사과하면서 이 형이었던 형 재선 씨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아닌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라면서 그 당시 상황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모친이 이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집 저 집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했고 심지어 보통 여성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폐륜적인 겁박을 또 자식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이걸 신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형을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뭐 검사도 요청하고 했던 그런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기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욕을 한 것은 잘못했다. 그런데 이제 형님 부부를 쫓아다닌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까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제가 부족했다라고 또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논란 정리하는데도 한참이 걸렸네. 대선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제 뭐 친구들하고도 뭐 이런 문제는 저는 없는데 왜 양 후보와 배우자들이 왜 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지 곧 한꺼번에 이렇게 휩싸여서 평론가들이 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비애를 느낍니다. 네. 네. 뭐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유서가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이 김문기 처장이 숨지기 전에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썼던 편지를 공개를 한 건데요. 예. 제목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입니다. 이 공책 2장의 자필로 이제 쓴 건데 아마도 이제 성남도시공사 개발공사 사장에게 메일로 보내기 전에 이제 먼저 작성한 초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지에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회사의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원망이라든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3차례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네. 이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회사가 결정한 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치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돼 있다라면서 한탄하는 내용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떤 지시, 압력, 부당한 요구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서 이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성남시 윗선과의 연관성 등이 있는지 등의 내용은 이 편지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윗선의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압력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는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더 이상의 얘기가 나아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기 처장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거였느냐를 봐야 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분명히 나는 이제 넣자고 했는데 네. 무슨 이유든지 그게 이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뭐 배임의 범죄가 있어서든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것은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네. 지금 와서 자신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징계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징계 통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고발한다고 하는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회사가 마치 자신을 이제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 모든 거를 당신이 지고 가라라는 지금 상황으로 나를 내몰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제 어떤 심경 토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정민영 팀장이 뭐 일단 퇴사한 직후였는데 공모지필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본 게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보여줬다.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그 당시 보여줄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 정민영 변호사한테까지 어떤 이런 형태로 커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보여준 것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라면 안 보여줬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있다.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어떤 실제로 진실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데 크게 핵심적인 내용까지 나아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은 어젯밤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영장에 보면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적시가 돼 있어서 이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영장에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도에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민주당의 성남시 의회의 대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내대표 같은 거죠. 이 시의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최윤길 전 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의장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밀어붙이면서 대장동 사업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이 통과된 직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녹음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 최 의장이 섭섭하지 않게만 해라. 결국 최 의장이 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최윤길 전 의장은 김만배 씨에게 대가를 요구를 했는데 김만배 씨는 일단 40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화천대유에서 연봉 8,400만 원을 지급했고 월 3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러면 경찰 수사는 좀 탄력을 받아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검찰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지지부진하다. 언론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핵심 인물들하고 나눈 대화 내용 그 녹취록을 녹음한 것을 지금 검찰에 다 제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녹음을 푼 녹취록이 한국일보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한국일보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김만배 씨가 이 정영학 회계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병채 씨를 통해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곽병채 씨가 파악해서 김만배 씨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 대화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이 로비 대상 명단하고 금액 배분 계획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익히 아시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순환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50개씩 챙겨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려고 할 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걸 막아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지난번에 기각이 되면서 이 부분의 수사가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되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녹취록 전문을 다 입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나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이 거론됐습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윤길 전 의장이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지금 보도 내용 중에는 이재명 시장과 명확하게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도가 또 있을지도 모르고 이건 지켜봐야 될 내용이겠죠. 예, 일단은 녹취 내용에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약 얘기도 해보죠.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2030 세대. 이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지금 내놨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가상화폐 공약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제화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가상화폐 공개, 이 ICO의 허용을 검토를 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가상자산 중에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요. 가상자산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코인 그리고 NFT 등의 이런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당거래를 통한 얻은 이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ICO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허용을 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지금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슈를 꺼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네요. MBN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좀 이런 방식의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선 코앞에서 나온 개헌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폄하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을 팔려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8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에 의해서 임기만 축소되는 거지 이 개정안 헌법이 지금 이제 대통령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출마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 문자 청취자 소통 문자 갖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많은 내린 눈인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날씨는 어떤지 지금 또 혹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지금 문자 받고 있습니다. 0721님 눈요. 눈을 뜨고 하늘을 봐도 눈 올 기미가 전혀 없는 울산입니다. 눈 구경하고프네요. 진짜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울산 눈이 안 내렸나 봐요. 또 안 내린 곳에선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0062님 오늘 눈이 와서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지금은 무사히 들어와 강아지 간식 주고 저는 시사야 듣고 있네요. 다들 추운 날 빙판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낙상사고 많이 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선을 49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후보의 리스크가 전면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16일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일자 맞불을 놓듯 어젠 이재명 욕설 녹취록이 또 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래 비전과 리더십은 실종된 네거티브만 남만은 선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곧 있을 TV 토론이 이런 분위기에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승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TV 토론 단장인 박지민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측과 만나서 협상을 하셨고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안을 지금 합의를 하신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예. 애초에 방송사가 통지했었던 27일이 아닌 30일과 31일을 주장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다만 네. 30일 그리고 31일이 방송사의 사정상 네. 토론을 주관할 수가 없다면 저희는 27일 애초에 방송사들이 보내왔던 날짜죠. 27일에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근데 30일이나 31일 이거는 그냥 양당의 의견일 뿐인 겁니까? 지금 방송사 측 특히 이제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토론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의견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의견 들은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불안한 거죠.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설 연휴 중에는 보통 특별 편성을 다 해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편성을 변경하기가 어려울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30일하고 31일 그렇게 주장하시니 우리가 수용을 하되 방송사가 어렵다 그러면 애초에 방송사가 가능하다고 했던 27일 날 하자. 우리는 그런 입장을 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굳이 31일을 날짜를 이렇게 찝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혹시 협상 과정에서 밝혔습니까?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 다만 그때가 더 시청률이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네. 제가 몇몇 방송 관계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진짜 그때가 시청률이 높냐? 그랬더니 그런 근거는 없다 그러셔서 저도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토론의 사회자도 좀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사회자 문제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 3사가 27일 방송을 통한 토론 주관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내오면서 예. 이제 방송사들이 얘기한 그 사회자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려왔어요. 네. 저희는 뭐 특별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회자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네. 뭐 양자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고를 해봐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예. 아니 지상파 3사가 토론회를 주관하는데 예. 사회자 선정까지 양당에서 다 합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고요. 예. 방송 3사가 본인들의 편성권을 충분히 누리면서 예. 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방송 3사가 생각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자 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송 3사의 편성권이라든지 뭐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주관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13일 양자 토론하기로 합의했을 때 합의 네. 내용 가운데 설 연휴 전 이 양자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예. 쪽에서는 지금 31일로 설 전으로 설 연휴 네. 전이 아니라 설 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이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자도 지금 수용했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굳이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희 후보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후보 간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권한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 토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계속 수용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토론에 강점이 있으니 토론을 통해서 좀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어떤 판단도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대치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론을 잘한다라고 기대받는 쪽은 굉장히 잘해도 본전이고요. 토론을 못한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큰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이 반드시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후보 간의 정책이 비교되거나 한 적이 참 많지 않고요. 네. 또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또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 양당이 합의할 때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뭐 네거티브전이 한창 뭐 벌어지고 있는데 양쪽의 공세라든가 아니면 또 역공이 이어지기도 하고 뭐 녹취록을 공개한다, 뭐 파일을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양당은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방송사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송 3사에게 다시 30일 중에 좀 가능한 날짜가 있겠느냐라고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 후에 룰미팅을 통해서 주제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뭐 말씀하신 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좀 많이 해왔던 네거티브 말고
정책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녹취록과 욕설 파일,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는 부분, 그렇지 않고 뭐 고발 사주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덜어내고 정책과 공약만 얘기한다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다뤄질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한다거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또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큰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전과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가 좀 국민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 중요한 상황이고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무게 있고 비중 있게 다뤄지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직접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거 공개할 거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 그 녹음 파일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전화 녹취록 공개는 저희 당이 한 게 아닙니다. 예. 방송 매체에서 한 것이고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저희 당 쪽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거는 같고 다른 건 다르게 대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제 공개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녹취록의 경우 뭔가 오래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뭔가 좀 새롭고 또 어떤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인지가 판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들은 좀 이거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양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TV 토론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TV 토론의 어떤 그 방향성, 내용 이런 것은 적어도 좀 후보들도 둘이 이제 마주하고 하는 것이니만큼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책과 비전을 놓고 좀 자웅을 겨루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TV 토론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그러니까 1월 30일이나 31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선을 진짜 한 달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TV 토론 이후 판세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벌써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뭐 TV 토론만으로 판세가 결정된다라고 하기도 어렵죠. 과거 전례를 보면 계속해서 뭐 저희 쪽이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들을 꾸준히 그냥 뚜벅뚜벅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TV 토론 단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거죠? 네,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언론계에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정치권 행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정치와 언론인을 합친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라는 합성어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현직 언론인들의 대선 캠프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폴리널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인들의 정치권 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국가인권
국가인재위원회는 그러니까 어제죠. 이정헌 JTBC 아침엔 뉴스 앵커와 그다음에 안규령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를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합류할 예정이고요. 이정헌 앵커는 선대위 미디어센터 센터장으로, 안규령 앵커는 부센터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캠프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7월 KBS 김기용 기자가 윤석열 대선 캠프의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김 기자 또 역시 KBS 일요 뉴스타임의 앵커로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직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변인, 현재는 사퇴한 상태이긴 하지만 임명이 돼서 논란이 있기도 했고, 그 이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발을 디딘 이후에 지금은 해체됐지만 캠프나 선대위에 영입된 언론 방송인은 모두 7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언론인 출신이지만 이미 국회의원으로 입문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제외한 그런 숫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이런 세 명이나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에서 시작된 이직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죠. 저희 언론인권센터도 이제 권언유착으로 인한 권력 비판,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시민과 정치 사이를 오가면서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자임했던 언론인들이 며칠 만에 정치인의 입이 된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직업윤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적을 바꾼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언론인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론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언론인들에게도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또 사회의 불합리한 면을 찾아서 고발하던 기자가 감시자 역할의 한계를 느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직접 개선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다면 어떻게 보면 전체 사회의 공공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난해 6월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 뉴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세계에는 평균 한 44%라면 우리나라의 뉴스 신뢰도는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론이 얼마나 이제 정직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있느냐는 그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김세윤 강원대 신방대 교수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정치권에서 언론인 출신을 원하는 건 그 개인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치인이 된 언론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기에는 그가 언론인으로서 수행했던 업무의 공공성이 너무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소신을 내세우기에는 그로 인한 언론 전체의 신뢰 추락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재헌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언론인 출신이 모두 377명인데요. 네. 재헌국회 때는 언론인 출신이 그 전체 국회의원의 한 20.5%, 그 이후 18대까지 한 15%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19대, 20대에서 한 8.7%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 2% 수준이고요. 미국도 2.8%, 프랑스 1.2%, 독일도 3.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폴리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점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언론인이 어떤 직업을 갖던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바로 직행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사에 맞습니다. 현업으로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주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JTBC 이정현 앵커가 최소한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퇴사한 이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으로 갔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 거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어느 정도 유예 기간 없이 정치권으로 간다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
공익적 공정 보도를 위해 일했던 자신들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시청자들은 그들의 방송이 공정하다고 믿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쪽 정파에 편드는 방송을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떠오르는 분도 한 분 계시죠. 사실 공백기 없이 오전에 KBS의 보도본부 편집회의 하셨다가 곧바로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셨던 민경욱 전 의원도 계시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변인을 했던 김의겸 현직 의원도 사실 공백 기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계 내에서도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나왔던 논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현재 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이제 권고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KBS는 정치 취재 담당자가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실효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공직선거법 53조는 공직자 공무원 이 후보로 나설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현직 기자, 방송인, 언론인 역시 출마를 위해서는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출마자가 아니더라도 정치권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정치권에 갔다가 다시 언론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요즘 아마 종종 그 종편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MBN은 지난 2014년 KBS 앵커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4선 의원까지 지낸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을 주말 종합뉴스 진행자로 발탁한 바 있고요. 또 이윤성 전 부의장 후임으로 앵커 역시 새누리당 출신의 유정현 전 아나운서가 또 활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도 MBC 기자에서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이기도 한데 지난해 9월부터 MBN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다시 정치권으로 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폴리널리스트 논란 이 언론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가 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 한참 저널리즘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언론인들이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언론인들이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론인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가까운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는데 그게 직행을 해버린다면 네. 그 신뢰가 스스로 무너뜨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언론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가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다라면 좀 더 강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주제를 하나 더 갖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전부터 사실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사적 대화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과 또 기자와 대선 후보 간의 오고 간 대화는 공적인 거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저널리즘과 미디어 윤리적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생각할 지점들을 좀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취재 윤리적 측면에서 위반 소지가 있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또 공인이고 또 취재가 쉽지 않았어요. 그 공인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녹취록 공개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실제 법원도 공인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라고 또 밝혔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영방송 MBC가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보도 전서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공영방송 MBC가 보도를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개 이후에 불거진 미투 2차 가해 논란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한 대화 내용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투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김 씨하고 이제 서로 김건희 씨하고 웃으면서 대화한 내용이 여과 없이 그냥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네. 보도한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보도한 공영방송 MBC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제대로 좀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한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파일도 공개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욕설 파일, 녹취 파일 벌써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좀 공개가 됐고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김건희 씨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제 충분히 공인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측면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 대단히 좀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이라고 네.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똑같이 이걸 비교 분석하고 같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이 문제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녹취 파일이냐 아니면 녹음 파일이냐 이걸 공개하는 걸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언론과 정치권 모두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일단 언론이 좀 의제 설정 능력을 좀 제대로 갖추고, 지금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싸움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공개하고 공개하지. 근데 이 의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에 있어서의 추후의 취재가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이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그다음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더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사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걸 갖다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는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에 대체로